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노노 등반학교장 이한우입니다. 신삼국지를 통해서 보는 리더십 탐구인데요.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. 이거는 지난 2회에 바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조조가 그 여백사 마을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 장면입니다.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상에 좀 그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 그 조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. 이건 실제로 조조가 역사 속에서도 했던 말이고 또 이걸 통해서 조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거죠. 나는 즉 내가 세상을 저버리는 일은 있어도 세상은 나를 저버릴 수 못할 안 할 거다. 이거는 이제 나는 속지 않는다. 그 다음에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.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사건이 아직 그 여박사는 이제 마을에 가 있었고 그 2회에 이어서 3회에서 결국은 바로 이 돼지 좀 허무하죠. 이 돼지 잡으려고 했던 과정이 방 안에 있던 진궁하고 조조에게는 마치 자기들을 죽이고 관에 넘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오해했던 이제 그겁니다.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대하는 조조의 태도가 너무나 이제 그 냉정하고 냉정함을 넘어섰죠.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태를 파악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진궁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. 그래서 그 결국 그 진궁은 일차적으로 이 조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여백사가 그 마을에서 좋은 술을 사가지고 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 조조가 정말 이유도 없이 여백사를 죽이는 장면입니다. 이걸 보고서 진궁이 이제 조조의 잔혹함에 놀라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그 큰 시야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진궁이라는 인물이 갖는 비중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큰 비중을 갖지는 않습니다. 이때 그 실제 역사에 보면 이 무렵에 실제로 조조랑 교분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조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여포한테 떠나갑니다. 그리고 먼 훗날 그 여포가 죽는 날 결국 진궁도 여포의 책사로 있다가 죽는데 그때 그 다시 만났을 때 조조가 아니 그렇게 당신은 뭐 책사 운운하고 뭐 세상 일을 아는 것처럼 하더니 이런 걸 당할 줄 알았느냐라고 약간 이제 그 야유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. 얘 친구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진궁이 실제 역사에서 보면 그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그 딸의 문제를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후에 이 조조가 결국은 그 어머니도 잘 모시고 딸도 다 시집을 보내주면서 그 진수가 역사 속에서 삼국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진궁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그 가족들에게 예우함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게 또 아주 조조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, 그죠? 그러나 어찌 됐든 그래서 1급 책사는 아니에요. 진궁은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이 삼국지에는 정말 수많은 책사들이 나옵니다. 사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, 저 한서 즉 한나라 역사에는 초기에 장량 정도 뭐 범증 정도가 이렇게 그 책사로 나오지 그런 책사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되고 사마천 사기는 이제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책사 혹은 뭐 유세객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, 오히려 절대적으로 삼국지에는 정말 수많은 책사들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책사들이 나왔을 때는
그 사람의 수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궁은 뭐 한 중간급 정도 같아요. 사람은 아주 반듯하고 좋았지만 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특징이 그 희로애락이 없어야 됩니다. 이 희로애락에 흔들려 버리면 미래의 일을 잘 보지 못해요.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책사의 첫 번째 덕목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냉철함 같아요. 그 점을 척도로 보면 벌써 여기서 진궁은 상당히 그 협객이나 의인에 가까운 모습이지 책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제 진궁과 그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도 조조는 단호하죠. 내가 배신할지언정 배신당하진 않아. 이건 아까 봤던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쉬운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. 이것도 이제 사실은 바로 조조의 그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발언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았던 그거하고 같이 해서 그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진궁과 결별한 그 조조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. 아버지를 찾아가서 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. 근데 뭐 이 모습은 사실 제가 보니까 그 참 멋진 아버지 같아요. 이 조승이라는 사람은. 그래서 그 자기가 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또 그거를 받아 들여 가지고 조승도 기꺼이 그 아들의 계획을 인정해 주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조조가 소자도 거병하여 대업을 이루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때 뭐 아버지도 가산을 털었다는 거니까 아마 아버지의 재산도 일부 들어갔겠지만 삼국지는 보면 실제로 보면 그 위자라는 사람이 진류의 위자라는 사람이 상당한 액수를 대 가지고 한 5천 명 정도를 그 거느릴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합니다.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조조의 가계도 그거를 삼국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나라 상국 재상이죠. 초기에 그 조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. 조참도 아주 이제 이 그 지략가였죠. 대담하고. 그 다음에 이제 환제 때 그 할아버지 조등이 중상시 대장추, 대장추라고 하는 게 바로 환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위인데, 그리고 후가 돼가 비정후라고 해서 후로 이제 봉해졌고, 그 다음에 조등의 이제 양자가 바로 아버지인데 조숭입니다. 조숭이 또 관직이 태위에 이르렀으니까, 태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무관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. 조선에도 잠깐 그 권근이 태위라는 관직을 맡은 적이 있어요. 그 전에는 이걸 대사마라고 했던 그겁니다.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는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지위고. 그런데 어찌됐든 이 조승은 기록에 뭐가 있냐면 아무도 그 출생의 본말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. 이래서 약간 다소 그 출생과 관련해서는 약간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뭐 아무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아버지로서도 궁금했겠죠. 이때 그 거병 의사를 밝히면서 조조가 그 당시 상황, 즉 동탁이 지금 설치는 거는 그 서량군 하나 때문인데, 정작 그 동탁은 기계도 없고 식견도 없고 큰 뜻도 없다. 그래서 지금은 난세다. 난세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라고 이제 유명한 말을 또 하죠. 그래서 자기도 거병을 하겠다.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2만 5천 냥을 주는데, 사실 이제 이거를 또 보면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을 창업한 분들 공부하다 보면 그 이병철 회장 부친이나 또 LG의 구인의 회장 부친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,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시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들을 믿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두 분 다 그 이병철 구인의 회장한테 젊은 당시 20대 뭐 30대 초 이런 때인데
그 자금을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요 장면이 그거하고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너무 그 좀 인상적인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조는 진류, 즉 진류는요 낙양에서 이제 약간 저 동쪽으로 조금 그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멀지 않습니다.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고 거기에 가서 그 가산을 풀어 의병을 모았고, 그러니까 이 가산을 풀었다는 걸 보면 이 드라마 이 대목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차 탁을 주살하려고 하였다. 즉 동탁을 죽이는 것을 명분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의병이 되는 거죠. 의로운 병사를 모아가지고 거사를 도모했다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조조가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인재가 더 중요합니다. 물론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한 말인데, 근데 이때 하는 말이 한 명의 영웅 호걸이 10만 양보다 값집니다. 이렇게 말을 하죠. 이게 바로 이제 조조가 그 많은 이들이 조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지만 조조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이 점에 이제 조조의 그 매력을 느끼는 건데 바로 인재 중심 이거죠. 이런 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역사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조 인재를 굉장히 잘 알아보고 잘 쓴 면만 놓고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태종, 이방원, 또 현대사에서는 박정희, 또 우리 아까 나왔지만 기업에서는 이병철 회장,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바로 이 인재를 제1로 삼았던 그런 리더인데 아마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당태종도 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, 그죠?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병을 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거병을 하고 나서 자기 이제 세력을 모았죠.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하우연, 뭐 하우돈 등 이런저런 인재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. 이때 그 바로 그 원소의 초청을 받습니다. 물론 그 18로 제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정사에는 없는 말입니다. 없고 그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져 18로라고 하는 건 아마 그 길로자니까 모든 방면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동탁과 싸우기 위해서, 그래서 그걸 이제 관동군이라고도 불렀고 관동 의병 이렇게도 불렀고 반동탁 연합 뭐 이렇게도 불렀고 또 18로 제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제후는 없어요. 거기에 공식적으로 보면 그 18로도 아니지만 손견 정도가 이제 오정우라고 해서 후 자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자사나 태수였기 때문에 한나라 관리지 제후가 아닙니다. 제후가 아닌데 이게 그 나관주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게 마치 그 춘추 전국 시대 그런 제후처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후하고 그 단순히 한나라 조정에 임명을 받은 지방 관리하고는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르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이제 원소가 맹주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 계속 이어지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너무 비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과장은 돼 있고. 어찌됐든 이제 이게 모인 건 사실이고 또 조조도 그 제후의 자격은 아니지만 초청을 받죠. 그때 이제 바로 이 장면이죠. 자, 저쪽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한들 제대로 지분을 확보하겠느냐? 그리고 저 사람들 지금 공적인 대의를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전부 다 관직, 식량, 영토 이런 것들이 자기들 목표일 뿐이지 정말 그 이 한나라 조정을 회복하려는 생각은 없다. 그냥 그저 야심가들 뿐이다. 그렇다면 우리의 입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 이제 그 조인이 조조의 계책을 듣고서는 이제 굉장히 놀라죠. 동탁을 없애기도 전에 그 이후를 내다보시는군요라는 건 뭐냐면 이 18로 제후, 물론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18로 제후들이
결국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고, 그때 이제 조조가 아주 놀랍게도 그 가짜 조서, 요거는 진짜 뭐 저 진수삼국지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상당히 개연성 있는 게 뭐냐면 가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 조금의 약세였던 조조가 그 제후들 모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주도권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지분을 크게 확대하는데 매우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가짜 조서가요. 그리고 이제 때 제후들의 이 회동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처음으로 이 조조와 유비가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사실 그 정사에서도 보면 이게 조금 분명치 않아요. 지금 이 드라마에서처럼 또 하나의 늦게 이제 덜렁 세 명이 와가지고 유비, 관우, 장비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군사도 없이 와서 그 저 말석에서 그 19번째 제후 뭐 이런 정도 되겠죠. 18이나 19번째 제후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맨 처음에 이렇게 조조하고 유비의 만남은 그 조조가 유비를 이렇게 거느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즉 유비가 조조의 밑에 부하로 들어가면서 처음 이렇게 만나고 또 예주목이라고 하는 예주목사라고 하는 관직을 조조가 유비한테 주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맺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실상하고는 좀 다르고요. 그러나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씨 집안은 조금 뒤로 밀리고 이 신삼국지의 메인 축은 거의 저 후반부까지는 결국은 이 조조 집안과 유비 집안 물론 이제 거기 제갈량이 일부 끼어드는 형태로 해서 이게 큰 골격이 되기 때문에 이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조조와 유비가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.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를 위해서 초석과 같은 저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만나는 장면을 조금 미화한 것도 충분히 뭐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유비가 나타나는데 또 유비도 참 그 배역을 잘 고른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배우가 이 배역하고 참 어울립니다. 그리고 연기도 참 잘해가지고 약간은 반듯하긴 한데 약간은 융통성이 부족한 그런 유비의 굉장히 실상에 가깝게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 유비하고 조조가 드디어 만났습니다. 근데 이때도 보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부하가 아니라 거의 지금 대등하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때 물론 이제 그 덜렁 세 명만 오니까 수문장부터 이제 내쫓고 막 그랬죠. 유비를. 근데 이때 조조가 한마디 유명한 말을 하죠. 오늘날의 무명 소졸이 내일 천하를 호령할지 누가 아냐 들여보내라 이렇게 해서 조조의 도움으로 그 18로 제후 모임의 말석에 그 유비도 한 자리 하는 뭐 그런 정도로 하면서 제 3회의 골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 정도 하고 그 후에 이제 점점 18로 제후들의 그 역할 한계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짚어보면서 사건이 이제 점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